집주인이 너면 뭐하냐? 며느리 집이 곧 시댁집이지. 1년 만에 돌아온 제 집 앞. 도어락은 빨간 불만 깜빡였고 문 안에서는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겨우 문을 뜯고 들어간 순간 벽에는 남편이 아닌 시동생 부부의 결혼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 집 주인 저예요. 제 명의라고요. 짐 싸서 얼른 병원이나 가. 내 뵌 며느리 놀라게 하지 말고. 그런데 이 여자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가 내던진 그 집문서 한 장이 며칠 뒤 온 시댁 식구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줄은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몇 년이 지나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그걸 삼거리 아파트 대첩이라고 부르죠. 저는 그 일이 벌어진 아파트, 그것도 같은 층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회사에서 제 선배이기도 했어요. 35이라는 나이에 대기업 팀장 자리까지 오른 소문난 능력자였죠. 집안 형편이 넉넉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독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들을 만큼 이를 앙다물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죠. 등기부에 오롯이 자기 이름 석자를 올렸을 때 유나 씨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선배, 저 이제 세상에 뿌리 하나 내린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런 유나 씨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친정엄마였어요. 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어머니가 덜컥 병으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콩팥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었어요. 한국에서 급한 치료를 받았지만 근본을 다스리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죠. 그러던 차에 병세가 더 나빠지자 유나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나라로 회사 발령을 자원한 거예요.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나가 급한 불부터 잡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다만 그곳은 잠깐 머무는 곳이라 진짜 치료는 한국에 돌아와 이어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두고 유나 씨는 한국에 남을 남편 통장으로 목돈을 넣어뒀어요. 1년치 생활비에 어머니 비상수술비까지 넉넉하게 챙겼죠. 여보, 이 돈은 손 떼면 안 돼. 엄마 나중에 한국에서 치료받을 돈이야. 몇 번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고 합니다. 떠나던 날 아침 유나 씨는 남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내 집, 우리 집. 잘 부탁해. 금방 돌아올게. 그런데 그날 남편의 표정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는 사람치고는 지나치게 얼굴이 밝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고 하죠. 유나 씨가 어머니 휠체어를 밀고 게이트 안으로 사라지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용달차 한 대가 유나 씨네 주차장을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그 안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삿짐을 한 아름씩 안고 내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복도에는 이상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유나 씨가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들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뒹굴었습니다. 택배 상자들도 뜯지도 않은 채 버려져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그 집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낯선 남자들 목소리에 노랫가락에 그릇 부딪히는 소리까지.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한 이웃은 저한테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 집 주인 아가씨 외국 나간 사이에 아주 잔치집이 됐네. 저는 그때만 해도 무슨 사정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 사이 유나 씨는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낮에는 회사 일에 매달리고
밤에는 어머니 병간호에 코피를 쏟았죠. 잠은 하루 서너 시간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 얼굴에 핏기가 도는 걸 보며 버텨냈어요. 의사도 급한 고비는 넘겼으니 한국에서 치료만 잘 이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전화를 걸면 늘 통화가 짧았어요. 여보, 나 지금 야근 중이라 바빠. 나중에 통화해. 그렇게 말하는 남편 뒤로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가 들렸죠.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그런 소리가 날 리가 없었습니다. 유나 씨도 어렴풋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 병간호에 정신이 없어 깊이 파고들 겨를이 없었죠. 한편 이 동네에서는 시어머니가 미용실을 돌며 며느리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지 친정 애미만 싸고 돌아.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갔다니까. 파마를 말던 아주머니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리 없었어요. 신우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유나 씨가 아끼던 값비싼 코트를 걸치고 동네 카페에 나타났죠. 제 옷인 양 어깨를 으쓱대다가 커피를 쏟아 망신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유나 씨의 빈자리는 시댁 식구들 욕심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 집은 어느새 남의 집 살림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아지트가 돼 있었죠. 낯선 땅에서 피땀을 쏟은 끝에 유나 씨는 어머니를 겨우 안정시켰어요. 회사에서도 그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김 팀장, 자네 1년 예정이었지. 성과가 워낙 좋아서 조기 귀국시키기로 했네. 특별 포상 휴가까지 얹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죠. 유나 씨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한테 알리지 않기로 했어요.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1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해요. 캐리어 안에는 남편 줄 선물이 가득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한테 줄 영양제까지 알뜰하게 챙겼죠. 이 사람 이때까지도 몰랐던 겁니다. 자기 집이 어떤 꼴이 돼 있는지를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유나 씨는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편히 모셨어요. 한국에서 이어갈 치료 일정도 그 병원과 맞춰뒀습니다. 그러고는 홀로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공항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동네 정류장에 발을 디뎠어요. 밤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대요. 한 손에는 무거운 캐리어를, 다른 손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케이크를 들고서요. 1년 만에 공동 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피곤하지만 설레는 얼굴이었죠. 그 순간까지도 유나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1년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유나는 설레는 손으로 도어락 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고 빨간 불빛만 깜빡였죠. 유나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번호를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왜 안 열려? 유나가 케이크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전원이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되풀이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낯선 남녀가 시시덕거리는 소리에 신나는 트로트 가락까지. 유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내 집에서 왜 저런 소리가 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결국 밤늦게 열쇠공을 불렀어요. 새벽 할증까지 얹어값을 치르고서야 잠긴 도어락을 뜯어냈죠. 묵직한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집 안으로 발을 들인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놓친 것도 몰랐습니다. 거실 풍경이 완전히 딴판이었거든요. 큰맘 먹고 맞췄던 가죽 소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자리엔 촌스러운 꽃무늬 천 소파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죠. 거실 한복판엔 술병이 나뒹구는
낮은 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싸구려 술집이 따로 없었어요. 그리고 벽면. 유나의 눈이 벽에 걸린 커다란 액자에 멈췄습니다. 남편이 아니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결혼사진이 떡하니 걸려 있었죠. 그 순간 안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속옷 차림의 시동생 내외가 기겁하며 뛰쳐나왔어요. 누구야? 도둑이야. 시동생이 소리를 지르며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나가 뭐라 입을 열 새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작은 방 문틈으로 낯익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유나는 홀린 듯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죠. 작은 방 문을 확 열어젖힌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자기가 쓰던 고급 침대 위에서 신우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부스러기째 흘리며 태블릿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신우이 곁에는 빈 더스트백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유나가 외국 나가기 전 애지중지 보관해 둔 명품 가방 주머니들이었습니다. 가방은 없고 빈 껍데기만 나뒹굴고 있었던 거예요. 유나의 시선이 신우이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 꽂혔습니다. 거기엔 마지막 남은 검은 가방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 밑에 붙은 글자가 선명했죠. 판매 중. 유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성큼 다가가 신우이 손에서 태블릿을 낚아챘어요.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너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신우이가 잠깐 움찔하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돌변했어요. 뭐 하긴. 오빠 집에서 동생이 좀 쉬는 게 뭐 어때서. 신우이가 삿대질까지 하며 대들었습니다. 유나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어요. 거실로 나온 유나가 시동생 부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러자 시동생이 팔짱을 끼며 콧방귀를 뀌었죠. 내 집이라니. 엄마가 전세금까지 대준 우리 신혼집이거든. 그 뻔뻔한 대꾸에 유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같은 단지에 살던 시어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들어온 겁니다. 유나를 본 시어머니는 반가워하기는커녕 대뜸 등짝을 후려쳤어요. 연락도 없이 이 밤중에 쳐들어와서 애밴 며느리를 놀라게 해. 유나가 어이없다는 듯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아세요? 저예요, 저. 시어머니가 가슴을 쭉 펴며 되받아쳤죠. 집주인이 너면 뭐하냐? 며느리 집이 곧 시댁집이지. 기막힌 논리였어요. 둘째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길래 빈집 좀 내준 거다. 뭐가 어때서? 시어머니가 현관 쪽을 가리키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짐 싸서 얼른 병원이나 가. 유나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다들 각오하세요. 그 순간 부서진 현관문 사이로 누군가 거칠게 들어섰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은 남편이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풀린 채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렸죠. 유나는 반가움에 그쪽으로 돌아섰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서 정리 좀 해봐. 그런데 남편이 다가오더니 유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러고는 유나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눈을 마주봤어요. 거기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착하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유나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죠. 저 여자가 아주 유난이야. 밤중에 사람을 잡네.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며느리를 표독스러운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유나는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여보, 지금 이게 말이 돼. 어서 이 사람들 내보내. 목소리에 애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나의 손목을 거칠게 비틀어 떼어냈어요. 아, 좀 나. 왜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오히려 큰 소리를 쳤죠.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동생한테 집 빌려준 거잖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유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빌려줘. 이게 어떻게 빌려준 거야? 내 집을 통째로 뺏은 거지.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유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외국 나가서 푼돈 좀 벌어왔다고 아주 유세를 떠는구나. 그 말에 유나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오늘 밤은 근처 모텔에서 자. 조용히 얘기는 내일 하자고. 남편이 다시 한번 어깨를 세게 떠밀었습니다. 유나는 뒷걸음질을 치다 벽에 부딪혔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기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난 결혼 생활이 통째로 거짓말이었다는 걸 그제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밀려나는 유나를 향해 신우이가 보란 듯이 휴대폰을 흔들었어요. 자, 가방 사겠다는 사람이랑 약속 잡았고 이걸로 끝. 신우이가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침을 탁 뱉었어요. 며느리가 기가 세니까 집안이 이 모양이지. 시동생의 아내는 배를 문지르며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했죠. 유나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유나의 머릿속이 오히려 차갑게 식었어요. 말로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뻔뻔한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힘이 필요했어요. 말싸움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권리 말입니다. 유나는 더 이상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바닥에 쓰러진 캐리어를 조용히 챙겨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문 앞에서 잠깐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되네. 다들 어떤 꼴을 당하는지 두 눈으로 봐. 목소리가 낮고 서늘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말을 코웃음으로 넘겼어요. 부서진 문 너머로 다시 술판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 2시 요양병원에 도착했어요. 잠든 어머니가 깨지 않게 살금살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물함 깊숙한 곳에 넣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바로 아파트 등기권리증 원본이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자기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죠. 이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지난 1년간 돈이 어떻게 오갔는지 하나하나 뒤졌어요.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비상수술비를 넣어둔 통장. 잔고가 정확히 0원이었어요.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거래 내역을 열어봤어요. 남편이 인증서를 몰래 써서 돈을 다 빼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결혼식장 계약금, 술집 결제, 수천만 원이 그렇게 새어나가 있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물었습니다. 집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어머니 생명줄까지 건드린 거예요. 그 돈으로 시동생 결혼식을 하고 남편은 유흥을 즐긴 겁니다. 유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눈물 대신 서늘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곧바로 은행 야간 상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묶인 가족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계좌 이체 권한도 싹 막아버렸죠. 날이 밝자 유나는 근처 PC방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돈 빼간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100장이 넘는 서류가 인쇄돼 나왔어요. 이어서 관리사무소 소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제가 외국 나간 사이 찍힌 엘리베이터 영상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댁 식구들이 짐을 나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그 자료를 통째로 저장받았습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죠. 전문가의 손이 필요했어요. 유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독하다고 소문난 변호사를 수소문했습니다. 이혼 사건이라면 진 적이 없다는 사람이었죠. 그날 아침 저는 출근길에 유나 씨를 봤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꽉 쥐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엔 핏기 하나 없었지만 걸음만은 흔들림이 없었죠. 유나 씨가 멈춰선 곳은 번화가의 한 사무실 앞이었어요. 간판에는 강지훈 법률사무소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잠시 그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유나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밤새 끓어오르던 감정을 얼음처럼 차갑게 눌러 담았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강지훈 변호사였어요. 유나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와 등기 권리증을 쏟아놓았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제 집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우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봤어요. 넘길수록 미간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거 명의만 아내분 앞으로 돼 있고 온 식구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네요. 거기다 어머니 수술비까지 남편이 다 빼갔고요. 지훈이 서류를 탁상에 소리나게 내려놨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죠. 그러다 지훈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유나의 시선도 자연스레 그쪽을 따라갔어요. 책상 한편에 붉은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죠. 지훈이 그걸 힐끗 보더니 멋쩍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저거요. 며칠 전에 여동생 부탁으로 중고 거래로 산 겁니다.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안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지훈이 가방을 가져와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은색 이름표와 영수증 한 장을 꺼냈어요. 이 이름표에 낯선 사람 이니셜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혹시 작물인가 싶어서요. 지훈이 그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유나의 숨이 턱 멎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어디서 났다고요?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훈이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였어요.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이름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자기 영문 이니셜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어요. 영수증에 찍힌 카드 번호도 자기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신우이가 몰래 빼돌려 팔아치운 그 가방이었어요. 이거 제 거예요. 제 가방이라고요. 유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훈도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기막힌 우연이 다 있나?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도둑맞은 사람과 그 작물을 산 사람이 한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오히려 잘 됐네요. 이 가방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요. 지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집 문제로 끝날 게 아니에요. 신우이 되는 분, 남의 물건 훔쳐판 거잖아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훈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한 유나의 처지에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이 사건을 확실하게 끝장내겠다고 마음먹었죠. 보통은 법원 명령서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입신고도 안 했더라고요. 지훈이 서류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냥 무단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짜 집주인이 자기 물건 지키겠다고 들어가는 건 얘기가 다르죠. 유나가 마른 침을 삼켰어요. 그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저 사람들 짐을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봤습니다. 다만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기록해야 해요. 지훈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윤아가 남편한테 거짓으로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윤아가 회의실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비 때문에 당분간 엄마 곁에 있을게. 집 문제는 나중에 얘기해. 목소리를 일부러 힘없이 꾸몄어요. 전화 너머 남편은 그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통화가 끝나자마자 시댁 단체방에 소식을 퍼날랐죠. 윤아 기 다 꺾였어. 이제 꼬리 내렸으니까 걱정 마. 낄낄대는 이모티콘까지 붙였습니다. 승리감에 취한 신우이는 아예 대놓고 사고를 쳤어요. 윤아 옷장에 남아있던 값비싼 코트와 금목걸이까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걸 중고앱에 우르르 올렸죠. 시동생 부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윤아가 아끼던 큼직한 원목 식탁을 몰래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집 밖 쓰레기장에 슬쩍 내다 버렸죠. 그 모든 장면을 지훈이 붙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자리 잡은 차량 한 대. 그 안에서 카메라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구를 부수고 내다버리는 장면이 하나하나 찍혔어요. 밤이 깊어지자 시어머니는 아예 잔치를 벌였습니다. 며느리를 굴복시켰다며 동네 지인들을 불러 모았죠. 출장 뷔페까지 부른 성대한 집들이었어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훈이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어요. 내일 아침 저 사람들 평생 못 잊을 하루가 될 겁니다. 지훈이 윤아의 어깨를 묵직하게 다독였습니다. 윤아는 남편 휴대폰이 지금쯤 결제 거부 문자로 난리 났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며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새벽 찬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은 결전의 아침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결전의 아침 8시. 윤아는 지훈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어요. 뒤로는 건장한 체격의 이삿짐 인부 10명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훈은 인부들 헬멧에 작은 카메라를 하나씩 달았어요. 모든 과정을 남겨야 합니다. 한 장면도 놓치지 마세요. 윤아는 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내 꽉 쥐었습니다. 들어갑시다. 인부 하나가 연장으로 도어락을 뜯어냈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밤의 술판으로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자던 사람들이 화들짝 깼어요. 뭐야? 누구야? 시어머니가 눈을 비비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아가 성큼 다가가 시어머니 면전에 집문서를 들이밀었어요. 이 집 주인 저예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짐 다 뺄 거예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아가 손을 한번 들자 인부 10명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커다란 포대 자루를 쫙 펼쳤습니다. 안방에 있던 신우이 화장품이며 옷가지가 자루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거실에 널린 살림살이도 닥치는 대로 담겼죠. 어머, 이것들이 미쳤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윤아의 머리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 지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서 딱 막아섰어요. 손대시면 폭행으로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지금 다 찍히고 있어요. 지훈의 말에 시어머니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신우이는 남은 가방을 지키겠다고 발악을 했어요. 내 거야. 이거 다 내 거라고. 윤아가 사진 한 장을 신우이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붉은 가방과 이름표가 나란히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거야. 남의 거 훔쳐판 증거인데. 신우이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도 대받지 못했어요. 임신부 행세를 하던 시동생의 아내는 웨딩 액자가 밟히는 걸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내 결혼사진. 시동생은 인부 팔에 매달렸어요.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 우리 신혼집이라고요. 그 사이 회사에서 반차를 내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쑥대밭이 된 거실을 보고 눈이 뒤집혔어요.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유나는 말없이 남편의 가슴팍에 서류 뭉치를 냅다 던졌습니다. 수술비를 빼간 내역과 고소장 사본이 우수수 흩날렸어요. 여보, 이건 뭐야? 어디 설명 좀 해봐. 허공에 날리는 종이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큰 소리치던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건 그게 그러니까. 남편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인부들은 30분 만에 짐을 다 쓸어 담았어요. 산더미 같은 자루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쓰레기장 옆 아스팔트 위에 짐짝처럼 던져졌죠. 유나는 문 밖으로 쫓겨난 식구들 뒤로 현관문을 닫았어요. 새 도어락을 그 자리에서 설치했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어요. 1층 길바닥에 나앉은 시어머니가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미를 쫓아냈어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 하지만 구경 나온 이웃들 중 누구 하나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그동안 이 집이 벌인 행패를 알고 있었거든요. 동정은커녕 다들 휴대폰을 꺼내 그 광경을 찍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참 씁쓸하면서도 통쾌하더라고요.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유나가 미리 협조를 부탁해둔 경찰차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형사들이 우르르 내려 시댁 식구들을 빙 둘러쌌어요. 지훈이 다가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신우이 되는 분 절도랑 작물 판매 증거, 식구들 무단 침입에 재물 손괴 증거 다 여기 있습니다. 형사 반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절도랑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또박또박 권리를 읽어줬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 부부, 시어머니가 발버둥을 쳤어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사들이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뒤늦게 1층으로 내려온 남편도 붙잡혔어요. 수술비를 빼간 혐의로 경찰차 뒷좌석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온 가족이 줄줄이 엮여 끌려가는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유나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는 식구들의 뒤통수가 보였어요. 유나의 얼굴엔 오랜만에 후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그림자가 거친 거예요. 유나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캔 맥주를 하나 꺼냈습니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맛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붙잡혀간 며칠 뒤 유나는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빼간 돈에 대한 책임까지 한꺼번에 물었죠. 남편은 유치장에 갇힌 식구들을 빼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 죄까지 덮으려고 유나의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유나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잠깐 내려다봤어요. 당신 엄마 치료비에 손 댔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 생각 못했어.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 이제 당신 얼굴 안 봐. 법으로만 얘기해.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어요. 지훈의 야무진 손끝에서 사건은 착착 정리됐습니다. 신우이는 남의 물건을 훔쳐 판 죄로 갇힐 처지가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상습이었으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도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록이 이름 앞에 붙었어요. 남편 쪽은 더 처참했습니다.
회사에 경찰이 들이닥친 일이 사내에 쫙 퍼졌어요. 돈에 손 뗀 사람이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돌았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짐을 쌌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쫓겨남이었어요. 퇴직금마저 윤아의 소송에 묶여 한 푼도 만질 수 없게 됐죠. 몇 달 뒤 법원은 윤아의 손을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큰 위자료를 물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남편 앞으로 남은 외제차와 보증금까지 전부 윤아 앞으로 넘어왔습니다. 긴 싸움을 끝내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날, 윤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목을 조르던 족쇄가 마침내 풀린 겁니다. 모든 게 정리된 뒤 윤아는 지훈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정성껏 고른 만년필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못 버텼어요. 고맙습니다. 윤아가 그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보는 편안한 미소였어요. 지훈도 그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지독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던 윤아가 대단해 보였거든요. 두 사람은 사건이 끝난 뒤에도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깊은 상처를 조금씩 어루만졌죠. 어느새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있었어요. 윤아는 집을 밝은 색으로 새로 고쳤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남긴 흔적과 냄새를 싹 지워냈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외국에서 낸 성과를 인정받아 임원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일도 사랑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찾아왔어요. 윤아는 하루하루가 벅찼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어머니 건강이었어요. 해외에서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근본 치료를 이어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치료가 뚝 끊겨 있었습니다. 윤아는 어머니를 이식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순번을 기다렸어요. 콩팥을 새로 받아야 근본이 해결된다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죠. 엄마, 조금만 견뎌. 좋은 소식 곧 올 거야. 윤아가 어머니 손을 주무르며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어디 마음처럼 흘러가나요? 가장 환하게 웃던 그 순간 어둠이 슬며시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윤아와 지우는 고급 식당에서 승진 축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던 그때 윤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담당 의사였어요. 보호자분,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윤아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병원에 도착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몸에 온갖 관을 매단 채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였어요. 의사가 윤아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화면에 새까맣게 상한 콩팥 사진을 띄웠어요. 어머니 콩팥이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순번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식을 못 받으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윤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다음 말이 윤아의 억장을 무너뜨렸어요. 해외에서 급한 불은 껐지만 돌아와서 치료를 바로 이어갔어야 했어요. 그 몇 달 공백 동안 콩팥이 급격히 상한 겁니다. 윤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치료가 끊긴 이유를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그 돈에 손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어갈 치료비가 통째로 사라졌던 거죠. 어머니는 딸의 돈이 시댁으로 새어나간 걸 알고 있었어요. 먼 데서 애쓰는 딸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픈 걸 꾹 숨겼어요. 싸구려 진통제만 베개 밑에 감춰두고 견뎌왔던 거죠. 윤아는 병원 복도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이 그런 유나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 살릴 거야. 응. 지훈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의 등 뒤로 낡은 구두 끄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느릿느릿 바닥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어딘가 낯익고 어딘가 역겨운 소리였죠. 발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구겨진 양복을 걸친 폐인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유나가 콩팥을 내줄 사람을 못 구해 애를 태운다는 소문을 어디서 주워들은 모양이었어요. 전 남편이 실실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며. 유나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봤어요. 당신이 여기 왜 와? 당장 꺼져.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꼬깃꼬깃한 병원 검사지였죠. 그걸 유나 눈앞에서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내 콩팥이 장모님이랑 딱 맞아떨어진다네. 신기하지. 유나의 얼굴이 굳었어요. 기증자 순번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참이라 그 말이 더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미 하나뿐인 생명줄을 자기가 쥐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비열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죠. 전 남편이 메모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콩팥을 내주는 조건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자, 봐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유나가 메모지를 낚아채 한 줄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압류당한 퇴직금과 보증금, 외제차를 도로 돌려달라. 고소도 전부 취하해라.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 30평 아파트. 그거 내 이름으로 넘겨. 전 남편이 능글맞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싫으면 뭐 장모님 병원비나 실컷 감당하든가. 유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기가 돈에 손댄 탓에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그 목숨을 미끼로 재산을 다 뜯어가겠다는 거였죠. 유나는 속이 뒤집혀 헛구역질이 올라왔어요. 당신, 사람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전 남편은 얄밉게 휘파람을 불며 돌아섰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봐. 시간 넉넉히 줄 테니까. 전 남편이 복도를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유나는 링거를 꽂은 어머니 손을 붙잡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못된 짓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몰고 병원에 나타났어요. 1층 로비 한복판에서 대놓고 소금을 뿌려댔죠. 며느리가 돈이 아까워서 지 애미를 죽이려 한다. 시어머니가 목청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어요. 집문서 안 넘기면 매일 여기 와서 다 뒤집어 풀 줄 알아. 시누이가 삿대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수술을 아예 못하게 막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유나는 중환자실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기계가 규칙 없이 삐 울리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결국 유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다 줄게. 집이든 돈이든 다 가져가. 유나가 떨리는 손으로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그 손에서 휴대폰을 확 낚아챘어요.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유나야, 정신 차려. 저런 것들한테 무릎 꿇을 거야. 지훈이 유나의 양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여기서 다 내주면 어머니 깨어나셔도 평생 마음 편히 못 사셔. 그건 어머니한테도 못할 짓이야. 지훈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유나를 붙들었습니다. 유나는 그 눈을 마주보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어요. 지훈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놈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유나는 마음을 다잡고 전 남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건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며 호텔 방을 잡자고 미끼를 던졌죠. 아파트를 되찾을 생각에 눈이 먼 전 남편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당장 다음날 오후에 나오겠다는 답이 왔어요. 지우는 곧바로 아는 경찰 쪽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전 남편이 콩팥을 미끼로 협박한 정황을 낱낱이 설명했어요. 현장을 덮칠 작전이 착착 짜였습니다. 약속 장소인 호텔방 곳곳에 작은 카메라가 숨겨졌어요. 유나 재킷의 브로치 안에는 녹음기가 감춰졌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을 준비였어요. 다음 날 오후 유나는 가방에 집문서를 넣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지만 애써 차분하게 눌러 담았어요. 문을 열자 전 남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고급 양주를 홀짝이며 유나를 조롱하듯 맞았어요. 어서 와. 이럴 거면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전 남편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가운데로 쓱 밀었습니다. 콩팥과 집을 맞바꾸겠다는 각서였어요. 펜을 톡톡 두드리며 재촉했죠. 유나의 등 뒤 복도와 옆방에는 조용히 그물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전 남편의 탐욕스러운 숨소리만 흘렀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붉은 인주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전 남편의 손이 그쪽으로 스르르 뻗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전 남편은 승리감에 취해 가방 속 서류를 탐욕스럽게 뒤졌어요. 집문서와 가짜 서류를 확인하며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전 남편이 각서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콩팥을 내주는 대가로 집을 넘겨받는다는 내용이었죠. 그 목소리가 브로치 속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유나가 아무 말 없이 펜과 붉은 인주를 건넸어요. 전 남편은 망설임 없이 서류 아래에 이름을 갈겨 썼습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 또박또박 적었어요. 이어서 도장을 붉은 인주에 꾹 눌렀습니다. 각서 위에 도장을 찍고는 유나에게 서류를 내밀었어요. 자, 이제 됐지. 낄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요란하게 부서졌어요. 옆방에서 대기하던 형사들이 굉음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테이블이 뒤집히고 술병이 나뒹굴었어요. 뭐야? 이거 나. 전 남편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눌렀어요. 지훈이 형사들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방금 도장이 찍힌 각서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겠네. 완벽한 증거지. 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형사 반장이 바닥에 눌린 전 남편의 귓가에 대고 혐의를 읽었어요. 수갑이 철컥 채워졌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상황을 알아채고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이거 다 짜고 친 거지. 이 나쁜 것들. 지훈이 그 앞에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 그 더러운 콩팥 없어도 어머님은 살아. 걱정 붙들어 매. 지훈이 나지막이 한마디를 던졌어요. 전 남편이 포승줄에 묶여 복도로 끌려나갔습니다. 비참하게 질질 끌려가는 뒷모습이었어요. 바로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기 이식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온 다급한 연락이었어요. 보호자분, 대기 명단에 올려두셨던 어머님 순번이 앞당겨졌습니다. 방금 조건이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바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살 수 있대. 정말이야. 병원은 곧바로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침대를 따라가며 유나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꼭 살아서 나와. 놔두고 가면 안 돼. 응. 유나의 뜨거운 눈물이 어머니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그런 유나의 어깨를 단단히 감쌌어요.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수술실 앞을 한 발짝도 떠나지 못했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어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새 콩팥도 자리를 잘 잡았어요. 유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한편 유치장에 갇힌 전 남편은 벽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빠진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상황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경찰서 로비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썼어요. 내 아들 살려내. 우리 아들 무슨 죄야? 담당 형사가 무덤덤한 얼굴로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도 공범으로 조사받기 전에 조용히 나가시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입을 다물고 슬금슬금 물러났어요.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의 목숨을 도구 삼아 재산을 뜯으려 한 죄가 무겁다며 전 남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어요. 전 남편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던 날, 유나는 방청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담담한 얼굴로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2달 뒤 어머니가 마침내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잃었던 미소도 되찾았습니다. 지훈이 병실을 찾아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님, 앞으로 제가 유나 옆에서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꼭 쥐어줬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너희 둘 행복만 생각해라. 어머니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혔어요. 퇴원하던 날 유나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곁에는 지훈이 환하게 웃으며 나란히 걸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 마침내 환한 빛이 비쳐들었어요. 폭풍 같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흘렀어요. 유나는 그토록 바라던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젊은 임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죠. 번듯한 개인 사무실도 배정받았어요. 한때 시댁 식구들 욕심으로 얼룩졌던 그 집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훈과 어머니가 주말마다 함께 요리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보금자리가 됐어요. 지훈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법률 회사의 핵심 변호사로 초고속 승진을 했죠. 두 사람은 동네에서 제일 부러움을 사는 부부가 됐어요. 저는 퇴근길 산책로에서 종종 그 부부를 마주쳤습니다. 강아지에게 간식을 주며 걷는 두 사람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가 함께였어요. 선배, 요즘 얼굴 참 좋아 보이네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유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아. 그 미소를 보니 저까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반면 유나의 삶에서 도련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댁 식구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은 전 남편은 지방 교도소에 갇혔어요. 매일 밤 좁은 방에서 후회의 눈물을 삼켰다고 하죠. 제 발로 걷어찬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새벽마다 일거리를 찾아 헤맸어요. 식당 뒷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사모님 행세하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었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남의 그릇을 닦아야 했어요.
한때 며느리를 맨발로 쫓아내려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시동생 부부는 빚더미에 앉았어요. 곰팡이 핀 단칸방에서 서로 탓하며 물건을 집어 던지는 나날이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겠다며 소송까지 벌였다고 하죠. 신우이는 도둑 전과 때문에 번듯한 일자리조차 못 구했어요. 동대문 밤시장에서 짝퉁 옷을 떼어다 몰래 파는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남의 집 안방을 차지하고 명품 가방을 팔아넘기던 그 사람이 말이죠. 이제는 단속 사이렌만 울리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도망 다녔어요. 며칠 전엔 참 씁쓸한 장면을 봤습니다. 거래처 미팅 때문에 변두리 국밥집에 들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굽은 등으로 남이 먹다 남긴 그릇을 치우는 사람. 시어머니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를 알아본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들고 있던 쟁반을 놓쳐 그릇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주방 구석으로 도망치듯 숨었어요. 저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 그 말의 무게가 새삼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며칠 뒤 유나는 우편함에서 전 남편 앞으로 온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뜯어볼 마음조차 들지 않았어요. 무표정하게 그걸 재활용함에 던져 넣었죠. 그날 저녁 유나와 지우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을 함께 들여다봤어요. 여보, 여기 봐. 이게 우리 아기 심장 소리래. 유나가 배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벌써 이렇게 컸어. 지훈이 사진 속 작은 점을 가만히 짚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유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지난날의 상처가 자기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아보는 눈을,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준 거였죠.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졌어요.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부드럽게 채웠습니다. 유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스스로를 지키려 기꺼이 독해졌던 지난날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거저 탐하던 사람들은 남김없이 무너졌어요. 제 힘으로 일어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유나는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단지 가로등을 올려다보며 이 통쾌한 이야기를 마음에 정리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운 사람. 유나 씨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겁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평안을 찾는다. 그 단순한 이치가 우리 작은 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또렷하게 증명된 거예요. 산책을 마치고 저는 우리 집 문을 열었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걸렸어요. 묵은 체증을 시원하게 날려버린 삼거리 아파트 대처. 그 통쾌한 이야기는 이렇게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유나 부부가 행복을 누리는 사이 신우이와 시동생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같은 빈민가에 뿔뿔이 흩어져 굶주리면서도 또 얄팍한 궁리를 했습니다. 신우이는 시장 구석에서 가짜 명품 가방 하나를 헐값에 사들였어요. 본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조잡한 물건이었죠. 그걸 중고앱에 미개봉 진품이라며 거짓 글을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만 걸려라. 딱 하나만. 신우이가 혼자 실실 웃었어요. 옛날 진짜 가방을 팔 때 찍어둔 보증서 사진까지 슬쩍 도용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시동생도 사고를 치고 있었어요. 도박빚에 쫓기던 시동생은 가짜 돈다발을 만들고 있었죠. 신문지를 지폐 크기로 자르고 위아래에만 진짜 지폐를 덧댔습니다. 그러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어요. 동네 근처에 뜬 명품 가방 글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 가짜 돈으로 후려쳐서 전당포에 넘기면 되겠네.
시동생이 곧바로 직거래를 신청했어요. 두 사람 다 같은 동네에 사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래하기로 한 그날 밤, 신우이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칭칭 감았어요. 으슥한 공원 가로등 밑에서 호구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한 대가 다가왔어요. 헬멧을 푹 눌러쓴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이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로 두툼한 돈봉투를 툭 던졌습니다. 물건 이리 주쇼. 신우이가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든 순간 시동생이 가방을 낚아채고 오토바이를 확 당겼어요. 그런데 봉투가 종이장처럼 가벼웠습니다. 신우이가 단번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봉투 사이로 삐져나온 신문지 조각을 본 겁니다. 어딜 튀어, 이 사기꾼아. 신우이가 도망치는 시동생의 옷깃을 확 붙잡았어요. 오토바이가 앞으로 튕겨나가려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시동생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쓸려 쫙 찢어졌죠. 안에서 싸구려 스펀지와 노란 본드 자국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짝퉁이잖아. 나한테 사기쳐.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 신우이 멱살을 잡았어요. 너야말로 가짜 돈으로 튀려고 했잖아. 신우이도 지지 않고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였어요. 찢어진 가방과 신문지 돈다발이 허공에 흩날렸죠. 그러다 신우이 손톱이 시동생 뺨을 사정없이 긁었습니다. 아! 시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헬멧을 벗어던졌어요. 그 반동에 신우이 마스크와 모자도 훌렁 벗겨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서로를 알아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죠. 짝퉁을 팔려던 사람이 친누나였고 가짜 돈으로 튀려던 사람이 친동생이었습니다. 잠깐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 두 사람이 동시에 험한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짐승처럼 엉겨붙었어요. 시동생이 누나 머리채를 잡고 신우이는 동생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길바닥 한복판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구경할 정도였죠. 결국 순찰 돌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자리에 엎드려 붙잡혔어요. 지구대로 끌려가서도 서로 먼저 사기쳤다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조서를 쓰던 경찰이 헛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알아보니 둘 다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같은 죄를 또 저지른 거예요. 이번엔 갇히는 걸 피할 도리가 없었죠. 나란히 손목에 수갑을 찬 남매는 서로 얼굴도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재산을 탐내던 세 사람은 결국 제 욕심에 스스로 무너졌어요. 가장 우습고도 비참한 끝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거저 삼키려던 자들의 말로란 늘 이런 법이죠. 이렇게 삼거리 아파트 대첩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죗값을 치르며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그 이름 뒤에 숨은 뻔뻔한 욕심 앞에서 참는 대신 자기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집을 빼앗기고 어머니의 생명줄까지 흔들리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그 속에서도 유나 씨는 감정에 휘둘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증거를 모으고 끝내 자기 자리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거저 삼키려던 사람들은 결국 뿌린 그대로 고스란히 돌려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통쾌함만이 아닐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때로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으시죠?
부디 그 무엇에도 함부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